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사회법 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복습은 잘하고 계시죠? 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과목이고 교양법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잘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테마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저기 7페이지 가정생활과법에 대해서 가족, 친족의 관계 및 재산 상속, 이렇게 상속 유언, 이런 내용들을 좀 할 건데요. 이런 내용에 이제 앞서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리뷰, 복습을 좀 하고 여러분에게 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4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스킵 좀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친생자 관계가 있었어요. 친생자란 이제 남편과 아내, 이제 부부의 이제 법률로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친생자를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친생자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혼인 중에 이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 신고를 해서 법률혼이 성립한 후에 출생한 자를 우리가 친생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이제 친생자는 이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친생자 부인의 같은 경우 3번에 보시면 남편 또는 아내, 남편도 할 수 있고 아내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체크를 좀 하시라 했었죠. 그래서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 날부터 2년 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혼인 외의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혼인 외의 자는 부모의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일방이 또 바람을 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럴 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혼 관계. 자, 이때는 이제 남편, 부부, 이런 말 쓰지 않고 생부, 생모, 이런 말 쓰죠. 생리적인 아빠, 엄마다. 그래서 생부가 인지를 하면, 자, 이거 중요하겠죠. 제가 출생한 날부터,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 인지한 날이 아니라 출생한 날부터 된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도 신고를 하면서 효력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부가 3번. 혼인 중에 혼인 외의 자 또는 생모는 언제든지 인지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 입양을 우리 공부했는데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가 있었어요.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여러분 먼저 기억나시죠? 일반 양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존의 부모들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가요. 친양자는 피만 안 섞였지 거의 친자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도 바뀌고 그 다음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친생자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 입양은 보세요. 혈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1번, 3번의 1번 양자가 될 사람은 부모의 일방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자, 미성년자가 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 중요한 건 3번.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존속한다.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친양자하고 다른 점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친양자 입양 요건이 있는데, 친양자는 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부모의 된다? 친생자가 된다. 피가 없지만 거의 자기 친자식과 똑같이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친생자가 되고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단절된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되고 다만 재혼 부모가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그 혼인기간이 1년 있으면 된다. 제가 설명드렸죠. 엄마를 따라서 재혼해서 들어갔어요, 애기가. 근데 그쪽에 이제 양아빠 성이 뭐 A씨면 얘는 B씨다. 그럼 바꿀 수 있다. 그때 1년만 있으면 된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복습 리뷰를 할 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아 맞아 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뜨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이거 리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수업을 숙지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친양자가 될 사람은 당연히 미성년자이고 입양 승낙을 해야 되겠죠. 네. 친양자가 될 사람은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입양에 이제 효력이 있어요. 친양자가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에 주생자로 된다 이 말입니다. 혼인 중에 그럼 친생자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친양자 이제는 이제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입양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종료된다. 뭐 이런 것들. 세 번째, 친양자의 성은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된다. 이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친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자녀와 성, 본.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을 따르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걸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 부모가 혼인신고 외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했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외국인,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 뭐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뭐 이제 강간에 의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럴 때는 아버지를 알 수 없죠. 그럴 때 뭐 어떻게 엄마 성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 3번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성과 본이나 친아버지의 성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친양자는 단절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정법원이 정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하면 되고요.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요거는 먼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자,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 이혼, 그 다음에 인지청구에 소해서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접교섭원이 있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서로 볼 수 있는 것.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뭐 계속 뭐 어떻게 해요? 뭐 직계존속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뷰를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정생활과 법률에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해서 가정생활과 친족관계와 재산 상속, 뭐 상속과 유언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범위가 나옵니다. 가족의 범위. 자, 우리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아셨죠? 네. 가족의 범위는 우리 친족은 뭐예요? 부계, 모계, 팔촌까지. 친족은 피가 이제 친족 우리 가족의 범위구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먼저 친족의 범위를 먼저 할게요. 가족의 범위 말고 거기 어디냐면 7페이지 2번에 1번에 가족의 범위가 있고 2번에 친족의 범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친족의 범위를 먼저 하겠습니다. 친족의 범위. 좀 정정할게요. 친족의 범위. 먼저 혈족으로 합니다. 혈족. 혈족이란 말은 피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피가 흘려요. 친족의 범위. 아까 건 지우시고 이제 이걸 새로 할게요. 우리 2번부터 먼저 할게요. 가족 말고. 혈족은 아빠 쪽, 부계 팔촌. 뭐 아빠 쪽 팔촌 아실까요? 잘 몰라요 요즘. 그 다음 모계. 그렇죠? 엄마 쪽 팔촌까지. 그 다음 인척은 혼인에 의해서 새로운 그 친족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촌까지예요. 그 뭐냐, 자기를 기준으로 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사촌까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 사촌까지만 이 친족의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 혈족, 나의 동생의 배우자, 뭐 재수씨죠, 뭐 이런 것들, 또는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이 누가 있어요? 와이프의 여동생, 처제 같은 경우. 그 다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이 누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처제, 처제의 남편, 나랑 무슨 관계? 동서지간. 그러면 보세요. 혈족의 배우자, 나의 보세요. 형수. 보세요. 형수. 나하고 형하고 몇 촌간이에요? 2촌이죠. 그럼 2촌 형수까지는 인척의 범위가 돼요. 왜? 사촌까지. 그럼 사촌 형수까지는 친족의 범위 된다. 6촌 형수부터는 친족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배우자의 혈족, 처제. 처제는 배우자하고의 관계예요. 나의 와이프하고 처제는 몇 촌간일까요? 형제자매는 2촌이죠. 그럼 나랑도 2촌이에요. 그럼 사촌 처제까지는 우리 친족이 될 수 있어요. 6촌 처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서도 처제, 사촌 처제가 아니라 바로 처제와 동서는 2촌까지 되는데, 그럼 사촌 동서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제 친족이 아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자, 혈족의 배우자. 자, 형수의 혈족, 형수의 여동생. 뭐예요? 사돈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족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인척의 범위는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여기만 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촌수가 없죠. 네,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지만 가장 가깝고 어떤 때는 또 가장 먼 사이가 바로 배우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면 엄마 아빠가 가장 촌수가 없지만 가깝고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근데 싸울 때는 그냥 남보다 더 못하게.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아무리 베봤자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내리칩니다. 자기 팔만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여러분을 컸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언쟁이 있고 부부싸움이 있으면 칼로 물베기에서 뭐 하시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세요. 그 시간이면 서로 사랑을 하세요.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손잡고 산보를 갔다 오세요. 손잡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죠? 예. 그래요. 뭐 젊었을 때는 이제 좀 혈기가 왕성하니까 서로 주도권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뭐로 싸워서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장사를 하든가 하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사귀면 툭하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내가 좀 넘치면 베풀어주고
내가 좀 부족하면 좀 받고 서로 윈윈 해야지. 안 그래요? 예. 보세요. 친족, 이거 이제 친족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상속할 때도 이제 필요하다. 혈족, 인척, 배우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혹시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죠. 안 하신 분들은 뭐 홀로 뭐 사는 것도 이제 뭐 자기 뭐 철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먼저 친족을 먼저 봅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의 1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 배우자, 혈족, 인척. 그리고 2번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혈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미치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인데 이게 부계, 모계 전부 다 8촌이다. 옛날에는 뭐 이랬어요. 아빠 쪽 8촌, 엄마 쪽 4촌. 이건 진짜 양성평등이나 이제 평등권에 반하죠. 그래서 안 된다. 둘 다 부계, 모계 전부 다 8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인척이란 3번. 혼인을 통한 친족 관계를 말하고 혈족의 배우자 미치칩니다.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럼 뭐가 안 되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돈지간은 안 된다. 친족의 범위 안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척은 혼인의 취소가 되거나 이혼으로 종료된다. 자, 보세요. 여기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이루어진 친족관계입니다. 혼인. 근데 혼인이 해소되거나 혼인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런 친족관계는 전부 다 종료된다. 알겠습니까?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는 않으나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는 종료한다. 자, 배우자가 돌아갔어요. 사망했어요. 보세요. 인척관계, 배우자가 돌아갔으면 이 인척관계는 그대로 있는데 혹시 이혼했을 때는 종료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이혼할 때 종료해요. 그럼 부부의 일방이 돌아가면 모든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면 뭐 처제도 안 되고 형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혼인을 매개로 하는데 자연사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재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자 보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재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십시오. 친족의 범위 별표 꽝꽝꽝 쳐놓고 시험에 꽝꽝꽝 냅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거기 위에 이제 가족의 범위로 갑니다. 가족. 여기까지 하고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지워볼까요? 네, 하고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사도는 안 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뭐냐, 가족. 또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 패밀리.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어느 단위가 최소인가요? 보통 이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다. 그럼 고모를 데리고 있었다. 아니면 삼촌을 데리고 있었다. 이모를 데리고 같이 살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가족의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배우자. 가족은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는 밀수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배우자, 직계 혈족, 혈족 이제 아시죠? 직계란 말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면 반계 혈족. 옛날에 말씀드렸죠? 직계 혈족,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은 뭐 아버지, 당연히 할아버지 같이 안 살도록 가족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자매 당연히. 배우자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잠깐 떨어질 수 있죠. 아니 뭐 바빠서 지금 아빠가 그 지방에서 출장을 가 있는데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다. 아 배우자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이 말이 돼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족은 여러분도 같이 웃고 있죠 지금? 예, 같이 웃고 있어야죠. 웃을 때는 같이 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혈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족이다. 두 번째,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이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처제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르다. 그럼 배우자 거기에 이제 직계혈족, 나의 직계혈족, 바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죠. 그럼 누구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니, 오빠, 동생들 다 가족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장인 어른을 모실 수 있고 시 어른을 모실 수 있죠. 그런 분에서는 같이 생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제나 이런 분들도, 그럼 처제가 지금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족은 아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친족이 되는 거죠. 친족. 인척의 몇 촌? 이촌. 와이프하고 처제가 이촌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개념이 잡히시나요? 네, 개념이 좀 잘 잡혀야 돼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가족과 친족의 이제 부양 의무가 있어요. 이제 개념이 잡혔죠? 가족과 친족. 그러면 더 이제 자세한 그 소 단위가 가족이다. 그럼 가족보다 범위가 넓은 게 뭐냐? 저기 친족이다. 알겠습니까? 가족보다 넓은 게 친족. 그래서 뭐 친족 회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민법에서 저기 범위에 속하는 분들이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죠? 친족 회의에 대해서 뭐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1번. 이제 부양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양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의 권리 의무를 말한다. 아니 보세요.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엄청 키우고 케어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연금도 나와도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세약해서 계시는데 막 이렇게 해요. 이제 나이 드셨네요. 이제 뭐 그 나이 정도는 뭐 다 이렇게 아프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방치합니까? 아니죠.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을 때 부양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가족하고 누구? 친족. 그럼 친족보다는 더 부양 의무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네,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여기 이제 부양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 야,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 야, 네가 벌어 네가 먹고 살아. 자, 그래서 부부는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배우자 서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요? 서로 알아가기도 바빠요.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면이 탁탁 튀어나오고, 나도 이제 좀 많이 좀 이분에게 좀 많은 걸 전달했다 하지만 나의 감춰진 게 톡톡톡 튀어나오고, 이게 배우자인 것 같아요. 배우자.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법률로 관계는 이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어디 아픈데 병원 갔다 와. 네가 번 돈으로. 그리고 너 요즘 돈 안 버니까 쓰지 마. 요즘 이제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요.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A와 B가 부부예요. 그럼 이제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A는 300만 원을 벌고 B는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둘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200만 원이다. 그럼 각자 100만 원씩 내면 A는 200만 원 여유가 있고 B는 100만 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각자 알아서 쓰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500만 원을 합쳐가지고 공동생활 200만 원 쓰고 300만 원에 대해서 뭐 같이 협의해서 투자를 하거나 알콩달콩 재미나게 하였으면 살까요? 글쎄요. 예, 보통 이제 후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전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가 벌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각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는. 그 다음 보세요. 2번, 3번.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1번이 두 번 돼 있죠? 네. 자, 2번.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등. 나를 봤을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그리고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직계혈족의 배우자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며느리, 사위 같은 사람들. 얘들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의 부모님들, 장인, 장모, 아버지, 시엄마는 떨어져 있어도요, 당연히 이제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럼 이렇게 시험 낼까요? 직계 부모, 시부모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부양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알았죠? 부부는 항상 같이 살아야지만 부양 의무가 있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친족과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처제나 뭐 삼촌, 이모 이런 분들 고봉.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처제를 이제 시골에 있는 처제를 데리고 살아요. 그럼 부양 의무가 있죠. 근데 돈은 처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1원도 안 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제 처제의 이제 인격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부양 의무자는 가족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협정이 없는 때는 뭐 법원이 청구한다. 뭐 이 4번 정도는 이제 몰라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1번 2개, 그 다음에 2번, 3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친족 관련 고소와 처벌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셨나요? 무슨 경험? 엄마나 아빠의 허락 없이 아빠의 주머니에서 돈을 인마이 포켓, 엄마의 지갑에서 인마 포켓, 그리고 막 사 먹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아빠가 오니까 나 돈이 10,000원이 필요한데 누가 너 없지? 112, 예. 여기 절도범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제가 잡았습니다. 현행범인데 잡아가세요. 아저씨가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집에 이모가 놀러 왔어요. 이모가 계속 용돈을 주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용돈을 안 줘요. 그 지갑을 싹 이모가 이제 화장실에 갔을 때 지갑을 쭉 열어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슬쩍했다. 이럴 때 원칙은 처벌하지 않지만 원칙은 처벌해요. 처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족과 친족과 관련된 고소와 처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형사소송법상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말은 이제 절차법이에요. 이제 얘가 어떤 범죄가 있으면 진짜 확실히 범죄가 되는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형사소송법이라 하는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못해요. 뭐냐? 뭐 아버지를 고소하거나 뭐 시아버지를 고소하거나 장인 장모 같은 것을 이제 일정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지 못해요. 자,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근데 성폭력을 당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고소할 수 있다. 요거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며느리 사이 등에 대한 절도죄와 횡령죄 등 재산에 관한 범죄는 면제한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절도 또는 사기칠 수 있죠. 이럴 때 그 형을 아예 면제한다 이 말입니다. 형을 면제한다. 봐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피해자가 고소가 있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이모가 왔고 삼촌이 왔는데 쓱 했다. 그럼 삼촌이 고소를 해버렸다. 그러면 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죄, 학대죄 등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살인죄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존속살인죄가 있어요. 존속살인죄.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거나 뭐 할아버지를 죽인다. 이건 처벌이 어떻게 해요? 더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살인죄는 더 학대 가중된다. 뭐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정폭력 범죄예요. 가정폭력. 1번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꼭 기억하시고 또 말합시다. 신체적. 우리 뭐 가정폭력이라 하면 뭐 이렇게 육체적,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 집에 가면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랬을 때 이제 이것도 됩니다. 이제 일전 이제 환경에서 계속 이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죠. 이것도 가정폭력의 일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재산상 피해. 뭐예요? 무단히 집을 막 담보로 맡겨서 노름하고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길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것도 가정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 재산적 피해를 망라한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까지 우리가 가정 폭력의 구성원으로 봐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논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 여기 별표 치세요. 동거하는 사람들, 즉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혼인 신고만 안 하고 결혼식은 했어요. 거의 뭐 부부처럼 지냅니다. 야, 우리 뭐 살아보고 한 1년 뒤에 우리 뭐 혼인 신고 할까? 뭐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럴 때 맨날 두들겨 패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그러면 가정폭력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도 포함되고,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전 남편, 전 부인. 이게 완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헤어졌을 때 이제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어떤 앙금이 있을 때 전 남편 또는 전 부인을 찾아가지고 막 때리고 폭행하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 부인, 전 남편도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 관계, 사실상 양자에도 포함된다. 직계 비속이란 말은 직계 존속은 자기 위에 엄마, 아버지 위로 올라가고, 직계 존속은 자기를 기준 밑으로, 나의 자식,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손자. 막 손자한테 맞는다. 손자가 막 귀여워하죠. 할아버지면 머리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애교잖아요. 할아버지를 막 때린다. 그 다음에 막 자식이 아버지를 때린다. 호로 자식이죠.
그런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 관계에서 있었던 사람, 시아버지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장인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장모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시엄한테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비 속이란 말은 위아래 다, 예,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양자 관계도 포함된다. 양자도 포함돼요. 별표 치세요. 양자도. 자, 그 다음에 계부모, 계부, 계모. 그럼 계부, 계모는 나하고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럼 계부, 계모는 친족이 될까 안 될까요? 계부, 계모. 계부, 계모. 계부, 계모. 보세요. 혈족일까요? 계부하고? 아니죠. 나의 배우자예요? 아니죠. 그럼 인척밖에 없어요. 혼인, 뭐 엄마가 혼인해서 아빠가 혼인해서 계부, 계모가 되죠. 그럼 얘들은 인척이에요. 그럼 몇 촌이에요? 엄마하고 나하고 몇 촌이죠? 1촌. 아빠하고 나하고 1촌. 얘들은 1촌입니다. 1촌. 그래서 계부, 계모, 뭐 계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정폭력입니다. 걔네들은 인척이에요. 인척. 1촌의 인척이라고요. 그래서 계부 또는 계모와 자녀관계 또는 정모와 서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적자, 서자. 여러분 우리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홍길동은 아버지를 못하고 엄마를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게 무슨 관계냐, 이런 거예요. 계부, 계모는 이제 인척이다. 1촌의 인척이다. 그 다음 적자, 서자. 적자, 서자. 이런 내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와 B가 이제 결혼해서 A, C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와이프를 얻어서 A를 낳았는데 얘가 A, T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다. 이럴 때 얘를 뭐라 그러냐? 적자. 얘를 누구라 그러냐? 서자. 이해됐습니까? 적자. 그래서 서자 같은 경우가 누구냐? 바로 홍길동 같은 애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자 소모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예, 가정폭력의 구성원이 된다. 그 다음 동거하는 친조,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도 어떻게 가정폭력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세 번째, 가정폭력 범죄의 형태, 상해와 폭행, 유기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신체수색, 강요, 공갈, 이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당연히 뭐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아까 뭐 전 부인, 전 남편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봤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출생과 사망은 1개월 내에, 자, 며칠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1개월 내에 해야 돼요. 출생해도 그렇고 사망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본인의 등록지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현재지의 행정관청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과 이혼 신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시청, 군청, 구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못 간다. 알았죠? 네. 근데 출생과 사망 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성년자 중 2인의 연서 서명하고 행정관청에 어떻게 해요? 예,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뭐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혼인 신고를 하면 동그라미입니다. 법률 혼이 된다.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이제 무슨 혼이 된다? 법률 혼이 된다. 예, 법률 혼이 된다. 여러분이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이제 뭐가 된다? 법률 혼이 된다. 자, 혼인의 실질 요건을 갖추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사실 혼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혼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우리 신고만 했을 때는 사실 혼이에요. 뭐 동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네 번째 협의 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어느 한쪽이 자 동그라미 칩니다. 3개월 내에 숫자나 기억하세요. 3개월 내에 신고된다. 협의 이혼 신고를 했어요. 근데 뭐 이거 어디에 몇 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우리 이혼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판상 이혼의 신고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 이것을 해서 그 취지를 신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과 이제 어떻게 출생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 혼인도 이제 출생을 해야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 옛날에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전에 호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적제, 호주제. 이 호주제가 이제 폐지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법원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제 뭐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초본 띄워오세요.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이제 증명서에는 뭐가 있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밑줄 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관계 증명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혼인을 몇 번 했는지 알고 싶으면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죠. 초본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열람해 보면 그분이 도대체 몇 번 결혼하고 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관계 증명서. 이 사람이 도대체 입양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면 요걸 띄워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이 있고 증명 목적에 따라서 각각 발급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 그 다음에 친양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띕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걸 띄워오세요, 또는 상세로 띄워오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필요한 용도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 등록지, 성명, 성별,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나오고 밑에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배우자,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나오니까 나의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형제, 자매와 내가 형제, 자매라는 걸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족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띄워야 되냐? 뭘 띄워야 될까요? 나보다 위에 있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띄면, 그럼
저희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오겠죠,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 저 있고, 동생 있고, 형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형제란 건 아버지 기준으로 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별표를 치시면, 그러므로, 나와 나의 여동생이 자매임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오누이, 남동생과 뭐 여동생, 뭐 이런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동그라미 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아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직계 존속과 나의 직계 비속이 나와요. 나의 이제 반계 혈족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런 관계를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 거? 부모님 걸 띄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이것들은 뭐 상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뭐 취업을 하고 어디에 가실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게 친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그럼 가정폭력, 그다음에 신고들, 그럼 가정폭력 범죄, 그다음에 범죄들을 가족 간의 범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을 면제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종류들 이런 것도 이렇게 했고, 이제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상속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8번 상속재산의 계시와 산정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맨 끝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번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또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이야 그 반대 사람이에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이 용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포괄적 무상으로 승계된다. 포괄적 무상으로 승계. 그래서 이제 적어보세요. 포괄 승계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채무, 빚까지 모든 게 싹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이 계시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 순간 바로 다 넘어와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넘어온다. 알겠습니까? 포괄 승계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호흡, 심장이 정지한 때로부터 개시된다. 그래서 재산 상속은 기억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모르면요. 재산 상속은 사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이러면 맞지? 아니 뭐 받을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 죽으면 또 피상속인이 되게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개념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정해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상속인은 살아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된다. 쭉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동그라미입니다. 적극재산, 동산, 부동산, 저장료, 배상금 같은 게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주식 같은 것도 있고, 다 이 적극재산이란 말은 뭐예요? 나한테 플러스 되는 재산 이렇게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막 플러스만 되면 좋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극재산, 마이너스 되는 것, 대출금, 채무, 이것도 포함된다. 왜 포함될까요? 옆에 하살표하고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 1번에서 배웠죠? 자, 상속인의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된다 해서 포괄승계를 했어요. 여기서 포괄승계예요. 포괄승계란 말은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몽땅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승계? 포괄승계. 만약에 A가 B에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상속은 포괄승계. 그럼 매매 같은 게 있어요. 매매는 우리가 특정 승계를 합니다. 무슨 승계? 사고 팔 때는
A에 있던 권리가 B에게 특정으로 넘어가지 포괄승계는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식 비용과 묘지 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요건 빼준다 이 말이야. 최소한 뭐예요? 장례비, 묘지 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빼야죠. 그죠? 일단 일은 큰 일을 처리고 봐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를 다 끝내야 되는데 이 상속이 좀 양이 많습니다. 좀 여기 상속까지.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상속, 법정 상속이 이제 상속부터 이제 우리 이제 5주차에 좀 빨리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 우리 5주차에서 이제 배우려 했던 경제생활가법 계약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5주차에. 알았죠? 여기까지 공부 좀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